농부였던 당신의 자식이 대신 만든 바다 같은 농장을 저 하늘에서나마 굽어보시며 흡족해 하시리라 믿고 자위한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농부셨던 내 아버님, 농부로 태어나 농부로 살다가 가신 아버님, 나의 육체를 만드시고 정신을 만드신 분, 나의 아버님, 타고난 건강을 주셨고 부지런함과 검약 정신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집념을,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의 나를 있도록 해주신 내 가장 큰 스승이신 나의 아버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많고 많은 농부 중에 한 농부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평범하기 짝이 없는 분이겠으나 나는 내 아버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모한다. 여기에 내려오면 나는 늘 아버님과 함께인 것 같은 생각으로 농장을 돌아보고 우사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지시하기도 한다. 내 나이 어느새 80을 넘어 증갑을 지내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아버님보다 20여 년을 더 살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본금. 서산 농장은 내게 농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곳은 내가 마음으로 흔적으로 아버님을 만나는 나 혼자만의 성지 같은 곳이다. 강릉에서 바다를 끼고 북으로 곧장 쭉 올라가면 속초, 화진포, 고성, 통천읍이 있고 바로 그 이후에 관동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해금강 총석정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송전 해수욕장이다. 솔밭이라는 이름 그대로 키 작은 다복소리 온통 뒤덮이고 푸르른 바다를 끼고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새하얀 모래밭. 봄이면 온통 붉게 피어나는 산기슭의 진달래들, 명사십리 해당화보다 더 화려한 해당화. 우리 집은 여기서 걸어서 1시간 반쯤이면 닿는 감나무 숲이 많은 아산리이다. 우리 집안은 원래 함경북도 명천에서 11대 길줄 옮겨 4대가 살다가 증조부님이 가보년에 조부님 삼형제를 데리고 이곳 아산으로 옮겨 정착했다고 한다. 조부님은 여기서 아버님을 비롯해서 7남매를 두셨는데 아버님이 장손이셨다. 조부님은 마을에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님이셨는데 가구수로에 50호 남짓한 작은 마을에서 다같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였기에 조부님은 가게에 아무런 보탬도 못 되셨다. 아버님은 겨울에도 손 놓고 앉아 그냥 쉬시는 법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야 술 먹고 놀거나 말거나 노름방에서 노름을 하거나 말거나 아버님은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하셨다. 버려진 돌밭을 개간해서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워 밭을 만들고 보뚝을 쌓아 물을 끌어대어 논을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일이 전부였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셨다. 당신이 그렇게 피땀으로 만든 농토는 당신 형제분들을 혼인시켜 살림을 내보내시며 아낌없이 한 자락씩 떼어주셨다. 아우들에 대한 아버님의 그 무서운 책임감은 가히 경외스러울 정도였다. 맏자식은 제 아우들을 부모처럼 보살피고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나는 말로써가 아닌 아버님의 무언의 실천에서 배워 가슴에 새겼다. 아버님은 거의 말이 없는 분이셨다. 아버님과 함께 하루 종일 돌밭을 개간할 때도 동트기 전부터 해질녘까지 논밭일을 할 때도 아버님은 서너 마디 듣기도 어려웠다. 아마도 아버님 생전에 나를 붙잡고 가장 긴 말씀을 하신 건 고향을 뛰쳐나간 아들을 찾아내 집으로 데려가려 설득하셨을 때가 아니었을까. 처음 가출해석을 실어 나르는 노동을 하던 고원의 철도 공사판으로 찾아오셨을 때였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장손이 기둥인데 기둥이 빠져나가면 집안은 쓰러지는 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고향을 지키면서 내 아우들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아닌 내 아우 중에 누가 집을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소판 돈 70원을 훔쳐들고 세 번째 가출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 덕수궁 옆에 있던 경성 실천 부기학원에 다니다 아버님께 덜미를 잡혔을 때다. 이 세상 부모치고 제 자식 잘되게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내가 크게 되어서 부모 형제 다 서울로 불러올려 끌끌이 거느려 나갈 수만 있다면. 애비가 그걸 못 때문에 말려. 너는 보통 학교밖에 못 나온 촌놈이라는 걸 알아야지. 서울엔 전문학교까지 나온 실업자가 들끓는다는데 무식한 내가 잘되면 얼마나 잘되겠냐. 부기학원 나와봤자 일본 놈들 고스야끼 사원밖에 더하냐. 그 알량한 거 하자고 우리 식구 다 떼거지 만들 테냐.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가 우리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마다하니 이제 우리 집은 떼거지 난다. 여동생 희영이의 말을 빌리면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한밤중에 장독 위에 물을 떠놓으시고 치성드리는 기도 말고도 어디를 가시건 큰 바위를 보시든 큰 물을 보시든 산을 보시든 나무를 보시든 일념으로 나 잘되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당신 남편을 위한 것도 나의 다른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잘난 아들 정주영이를 낳아놨으니 산시님은 그저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 한 가지 뿐이었다고 한다. 단밥 먹고 단잠 자고 우리 정주영이 남의 눈에 잎이 되고 남의 눈에 꽃이 되어 육치같이 받들어 육군이 청정하고 수명장수 발언하고 걸음마다 열매 맺고 말끝마다 향기 나고 천인이 만인이 우러러보게 해 주옵소서. 어린 동생을 토닥거려 재우시며 밭을 매시며 뒷삼을 하시며 어머님이 항상 주문처럼 운을 붙여 중얼거리시던 것도 어머님에 대한 추억의 한 자락이다. 나는 잘난 아들 정주영이를 낳아놨으니 산시님은 그저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십시오. 먹어야 사는 목숨한테 굶주림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그 시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만주로 북간도로 옮겨갔다. 그냥 내 아버지처럼 고생만 하다가 내 일생이 끝나야 한다는 건가.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농촌에 주저앉아 살면 아버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농사일은 고된 노동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은 게 불만이었다. 고향을 떠나 농사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다. 막연한 계량이기는 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 농사에 들이는 노력만큼이면 농사보다 소득이 나을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도시로 나가고 싶었다. 고향과 농사일에 불만을 품은 나를 그때 더더욱 부추긴 것은 동네 구장댁에 유일하게 배달되어 오는 동아일보였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동네 어른들이 한 바퀴 다 돌려보고 난 동아일보를 맨 꼬레비로 빼놓지 않고 얻어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농촌에서 갖는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나는 그때 신문 연재 소설이 작가가 꾸며 쓰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 일어난 일인 줄 알았고 마도의 형풀도 흙도 전부 사실로 믿었을 정도로 어리숙하고 순진했다. 흑의 주인공 허숭 변호사의 감동에서 나도 도이지로 나가 막노동이라도 돈을 벌어 고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쳐 허숭 같은 훌륭한 변호사가 돼보고 싶다는 꿈도 꿨다. 그리고 실제로 도이지에 나왔을 때 노동을 하는 한편 변호사가 돼보겠다고 법제통신이나 육법전서 같은 책을 사서 공부해 보통고시까지 쳤다. 물론 낙방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쌀집, 게으른 남봉꾼 아들, 나한테 장부 정리를 맡겼다. 그날로 나는 쌀과 잡곡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으로 어지럽던 창고 정리를 말끔히 해버렸다. 쌀은 쌀대로 10가마씩 몰았고 광산, 그러나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2년 남짓 버티다가 1945년 5월 하청 계약을 넘겨버렸다. 그것이 천우신조였다.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
석 달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곳의 일본인은 모두 소련군 포로로 잡혀갔다. 아도 서비스, 불 아도 서비스. 어머니, 저게 조선 총독부예요. 저는 장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서 저것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촌부 아들이 불알 두 쪽만 차고 온 녀석이. 무얼 가지고 장안 제일 가는 갑부가 돼 저런 집에서 사냐. 헛된 꿈 꾸지 말고 착실히나 살아라.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고령교의 덫. 그러나 고령교 덕분에 시간과 행동이 성패를 좌우한다. 모욕을 받으면서 시작한 소양강댐, 해외로 나가자 대동맥, 경부, 고속도로, 파란만장한 현대 자동차, 세계 조선사의 이름을 남기고 중동으로 가자. 산을 넘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비웃을 테면 비웃어라. 금강산 공동개발은 추진되어야 했다. 시베리아를 잡아야 한다. 근검절약 신용이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나라를 구하고 싶었다. 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한 발전에 한 몫을 다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으로 삼고 오로지 일하는 보람 하나로 평생을 살았다. 일하는 것 자체가 그저 재미있어 일에 묻혔고 그러다 보니 일과 한 몸이 되어 살았다. 좋은 옷이나 음식이나 물건에 한눈 팔 겨를도 없이 그저 일이 좋아 일과 함께 살았다. 타고난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의 결과가 오늘의 나일 뿐이다. 일꾼으로서 지금의 나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일에는 늙음이 없다. 최상의 노동자에겐 새로운 일감과 순수한 정열이 있을 뿐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물려줄 유산은 이러한 노동에 대한 소박하다면 더없이 소박한 내 생각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러한 내 생각과 지나온 삶이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막노동에서 풍전 역공장으로 고정된 직장을 잡게 된 것이 한 걸음 나아간 발전이었고 역공장에서 쌀가게로 직장을 옮긴 것이 또 한 걸음의 발전이었다. 역공장에 취직되었을 때에도 기뻤지만 쌀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다. 전차 싸고 오전을 아끼느라 구두에 징을 박아 신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신이 났고 생활이 조금 나아져 5전짜리 음식 대신 10전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의 흐뭇함은 나는 아직 기억한다. 무일푼으로 고향을 뛰쳐나온 내가 당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나 미심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둘 것은 나는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돈을 모아서 돈만으로 이만큼 기업을 이루려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현대를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러했고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들이 그러했고 발전소들이 그러했으며 우리나라 전력의 50%를 공급하면서도 사고 없이 높은 가동률을 내는 원자력 발전소도 현대건설의 업적이다. 만약 우리 현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최소한 10에서 20년은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정주영, 이 사람, 이 아저씨. 잊을만 하면 또 다가온다. 벌써 몇 번째 이 사람의 책을 읽었던가. 아는 사람을 통해 또 책을 선물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든 할아버지가 되어 내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손뼉치며 땀을 흘리며 웃고 때로 소리치고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해봤어? 해봐. 나도 했잖아. 나를 세워주는 사람은 정주영.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